어제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무려 17원 급락해 이 킹달러 기대를 안고 투자했던 분들 참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2분기 GDP가 시장의 예상치에 이제 못 미치고 또 마이너스로 집계되면서 앞으로 킹달러, 이 달러 가치가 더욱더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안이 워낙 급박한 만큼 이 문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하루에 무려 17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달러 가치가 이렇게 강세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금리 인상 0.75%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폭이 정지됐다 하는 예. 거기에 더 주목하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0.75% 올리고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되다 보니까 외국 자본 이탈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제 원달러 환율이 17원 까꾸로 떨어졌어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인 회장님께서 문의들이 많았었는데요. 사실은 최근의 분위기가 2주 전이었죠. 7월 15일 전후에서 6월 미국의 CPI가 발표된 이후에 9.1%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달러가 인덱스가 배꼽하고 원달러 환율이 이전에 이렇게 1,326원대에 가니까 그렇죠. 사실은 제2의 외환위기, 그다음에 킹달러, 제왕통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 갈 것이다. 이런 예상 속에 막상 금리도 또 어제 0.75%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일 첫날에 사실은 환율이 오히려 거꾸로 17원 정도, 그것도 17원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환율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보통 이 방송은 미국부터 얘기하는데요. 어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7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아마 홍익국께서 이 문제부터 지적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17원 떨어지는 배경에 있어서 사실 킹달러 얘기를 믿고 뒤늦게 7월 15일 전라해서 의외로 달러를 뒤늦게 투자한 포머족이라 그러죠. 예. 포머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26원 대비해서 어제 1,296원으로 끝났으니까 한 30원 정도 2주 만에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거꾸로 외국인들은 예. 한 차익을 감안해서 어제가 한 4천억 정도 들어온 예, 그렇죠.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팔고 그다음에 기관도 파는 석에 외국인들은 환율이 떨어진 이런 걸 대비해서 사실 4천억 유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코스피 지수를 어제 한 20포인트 끌어올린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요즘은 이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지표에 의존하지 말라 하는 이런 쪽 얘기인데요. 그건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는 예. 우리가 경제 지표보다도 지표에 의존하는 것이 프레임에 갇혔다는 표현을 쓰고요. 경제 지표가 산출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는 앞서 나가거든요. 어제 주식에 앞서가는 투자를 주식쟁이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외환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걸 환투기 세력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바로 앞서가는 사람들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쪽으로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로 주음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자 경제 지표 이상의 다른 코노테이션을 읽어야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런 내용을 좀 전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12시부터 일어나서 직접 플레이어들, 메이저 플레이어랑 줌을 통해서 당장 얼굴을 보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파악해서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더 유용한 지표다. 경제 지표 나오는 것보다 그런 걸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이었습니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모아둔 이 국민의 돈으로 해외 투자를 할 경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정말 이걸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제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외환위기에 대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면 환율이 북측이지 않느냐, 외환위기를 더 촉발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들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통해서 다른 쪽에 건의를 했습니다는 그런 쪽의 반응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다른 측면의 제안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분이 그만큼 현명하신 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들을 쭉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새 정부에 대해서 정책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의 문의사항, 건의했던 사항을 사실 국회에서도 8월 3일 날
이와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학계의 대학자들과 같이 저도 물론 참여하는데요. 그때 같이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의 자금이 역전됐죠. 금리가 역전됐죠. 미국의 상당 기준은 2.5%고 우리는 2.25%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자금 이탈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히려 신흥국의 자금 이탈 문제는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 차보다도 예. 그리고 외환 캐시플로우가 중요하다 하는 이쪽을 그래서 김석동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외환 보유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정 PD께서 아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는 금리 인상 첫날 페드가 한미 간의 금리 역전됐던 첫날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 첫날인데 자 누구나 외국 자본 이탈될 거로 생각했죠. 근데 외국 자본을 보겠습니다. 거꾸로 우리 개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파는데 외국인들이 무려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4천억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한미 간의 금리 역전됐다고 해서 도외시여서 과거에 이렇게 이론에 젖어서 도외시에서 자금 이탈된다 하는 측면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미 간의 금리 역전되는 문제가 자금 이탈과 직결된다. 이런 쪽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통위원도 일부 그랬습니다. 우리 그중금리를 올려야죠. 그죠? 홍영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자금 이탈 문제가 금리 간의 역전 문제가 자금 이탈과 생각하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금통위원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역전됐죠? 미국이 2.5%, 우리가 2.25%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금리를 올려야죠. 그러면 MZ세대 소상공인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경제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감안하는 겁니다. 한미 간의 금리 역전되기 때문에 외국 자본 이탈, 달러, 원달러이 올라가 제2의 외환위기 이러면 안 된다. 지금 경제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정책 대안으로 한다. 자,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이렇게 제안하고 훌륭한 건의들이 많습니다는 이 각도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자금을 하면 수익률을 위해서 수익률 높은 건 아닙니다. 지금 예. 투자할 땐 수익률 높은지 않는데 왜 해외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외 투자 가야 되죠. 근데 그 비중이 과도하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 가지고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을 투자하면 자, 한국 기업 투자하면 한국 기업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고용이라든가 뭔가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기업이 성장하면 자, 한국 기업이 성장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거든요. 다시 한번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해외 투자분이 적으니까 원달러 환율 올라가지 않겠죠? 예. 외환위기 우려 없겠죠? 우리가 과도하게 외환 보고 쌓을 필요 없죠? 한미 외환 통화 수완 문제 페드가 주관하고 있어서 우리가 제한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괜히 그 국력 소비할 필요가 없죠. 경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건수 올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이거 하는 이런 게 또 다 국력 소모거든요. 그런 거 이제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이러한 그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한 이러한 그 자금 가지고 너무 해외 과다하게 투자하지 말고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분 같아요? 한국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연금의 디펜스는 사실 우리가 자금 규모가 안 하는데 한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업별로 위탁하는 회사에 대해서 성장 사다리에 맞게끔 투자 비중을 조절하면 되죠. 예, 그렇죠. 그러면 되죠. 과도하게 시장 왜곡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뭐 조금 시장 왜곡하면 어떻습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건데 주가 올라가면 거기 투자하는 기업도 혜택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지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성장 사다리에 맞게끔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래서 대기업은 좀 투자비를 낮춰주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비를 좀 높이는데 시장 왜곡이 되지 않게끔 조정을 해서 한국 기업의 성장 사다리에서 건전한 성장 사다리를 하면 고용도 증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소득을 받을 거고 기업이 성장해서 신진대사들 위해서 노후 문제도 졸업 문제도 방지할 거고 그리고 한국 기업이 성장해야 노후에 안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경제적인 효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이어서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오늘 2분기 GDP 속보치 발표인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사실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이너스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2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경기를 판단하는 NBR 전미경제연구소, 어떤 그 언론은 미국경제연구소라고 예. 했는데요. 이 내셔널이 붙었기 때문에 전미경제연구소 맞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추이로 봤는데요. 자, 우리 성장률 보겠습니다. 1, 4분기에 마이너스 1점, 이번에 마이너스 0.9, 2분기죠. 그래서 2분기에 나올 때는 경기 침체다. 선언하는 문제와 달리 지금 뭐 사실상 경기 침체다,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어쨌든 과거에 보면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오면 경기 침체로 판단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요즘 얼마나 불확실하냐면요. 지금 2분기 성장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각각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성장률인데도 불구하고 제각각 추정하는 게 달랐죠. 예,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마켓 S&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까지 보고, 그다음에 GDP 애틀란타 나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로 최종적으로 한 데 반해서 어제 이제 사실 6월에 미국의 그 무역 수지가 많이 적자가 됐다. 그러면 그 GDP 기여에서 순수출 기여도 무역 적자가 순수출 기여보다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골드만삭스는 대폭 올렸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예. 제가 이제 플러스 1 넣은 것은 마이너스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JP모건 악순환이죠. 1%포인트 올려서 1.4% 올렸거든요. 좀 놀랐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사실 하루 만에 그 수치가 나왔죠. 저도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6월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GDP의 총상목 교육에 대해서 보면 순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겠습니다. 그러면 애틀란타 GDP 나우에 저기 마이너스 1.6%는 좀 개선되게 나오겠습니다. 하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보면 자, 글로벌 IB들이 1% 플러스 1%, JP모건의 플러스 1.4%를 하루 직전에 상향 조정한 것을 무섭게 하는 오늘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0.9% 나왔습니다. 1, 4분기에 마이너스 1.6%, 2, 4분기에 0.9%, 2분기 연속 절대 규모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절대 규모가 줄었다. 사실상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들 좀 경기 침체를 부인하는 겁니까? 네, 오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 자 6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 9.1%가 저 노동부 저 통계가 국악달이다. 오늘 또 예.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당혹스럽죠. 그래서 경제 지표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 이현 캐스터가 말씀하셨죠. 예. 근데 페드의 지금 통화 정책의 근간은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년에 인프레 문제를 들어서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하는데 1년 전을 되돌아가겠습니다. 1년에도 4월 물가가 5월 달에 1%, 2% 하니까 파월이 대항이든가 이런 사람들 일시적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 공급 측이다. 심지어는 한국경제TV조차서 5월 새 공급 측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중고차 문제를 들은 사람한테 제가 정면으로 반박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것처럼 이렇게 아마추어도 공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급 측은 지속 가능하거든요. 근데 세계적 석학에 해당되는 파월 회장은 이제 경제학 학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는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학자에 버금되는 이런 사람들이도 일시적이다 일시적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프레 일시적이 틀려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연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뭐든지 이런 대로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 발생하면 경기 침체다 솔직히 인정하면 돼야 되는데 자, 바울 의장은 GDP에 의존하지 않겠다. 앨런 의장도 침체 징후가 없다. 파월 의장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이죠. 근데 실제로 성장률은 마이너스 0.9%에서 2분기 연속 나왔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이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로 인식하는 시각이 강하다. 나중에 국채금리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안전, 프라이트 퀄리티에서 가장 빨리 반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채권금리거든요. 채권금리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작년에 인플레 진단 실세에서 이번에 경기도 그 과정을 보면 경기 진단이 실패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두 이코노믹스, 미신 경제학.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다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부두 이코노믹스라는 용어가 오늘 월가에서 나온 것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건 아무래도 지금 파월 연준 의장과 이 연준 위원들 아닐까 싶은데 지금 수차례 언급해 주신 트릴레마 상황에 제대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제대로 빠졌죠. 오늘 엘라이언 예. 분도 딜레마에 빠졌다. 인플레를 잡느냐, 경기를 잡느냐. 근데 중앙은행은 당연히 인플레를 잡아야죠. 제1선 예, 목표가. 그래서 엘라이언 같은 경우는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데 그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다른 측면은 저분이 채권이거든요. 예. 근데 채권에 대해서 이하 상황을 여지 않고 인플레를 감안한 채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인플레 쪽으로 해야 자기 채권에 대해서 포지션 문제에 대해서 이득이 되거든요. 그런 이변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의 견해를 자기 견해 없이 이렇게 반영하는 사람인데요. 오락가락하면 곧 언의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CNBC라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자기는 시장의 플레이어거든요. 근데 자기 예상대로 가지 않을 때는 투자자의 손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입장대로 예측을 가기로 이렇게 하는 시각이 사실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액면부대로 받아들이지 마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엘라이언 딜레마이죠. 근데 딜레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트릴레마, 예. 경기와 금리와 인플레 간의 트릴레마. 근데 엘라이언 얘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경기를 침체가 되니까 경기를 부양하자니 금리 인상은 좀 멈춰야죠. 그리고 내년 이후에 금리 인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를 다 잡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플레를 잡지 못해서 인플레를 잡는다 하면 결국은 금리를 더 올려야죠. 이게 금리와 그다음에 경기와 그다음에 인플레 간의 딜레마 상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트레이드업 관계. 물론 이제 트릴레마는 국제금융통화이론에서 다른 분이 이렇게 예견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기축통화 관련해서 그 내용을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경기 침체가 현실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가가 다 잡히기 전에 현실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딜레마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뒤늦게 사실은 그 인플레 일시적이다 이게 실패를 해서 지금 인플레 심각성을 해서 3월부터 갤러핑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980년대 폴 볼커식 방식이거든요. 이 또한 40년이 지났는데 당신만야 법률가인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대응 방식에서 문샷 뱅기 같은 40년이 지난 경제권을 감안해서 좀 새로운 각도를 내놔야지 인플레가 불거졌다고 해서 1980년대 폴 볼커식으로 급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냐. 경기가 이렇게 빠지는데. 그 왜 얘기했냐면 1980년대는 제2차 얼쇼크에 의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난 겁니다. 예. 지금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많이 풀어서 웰스백, 부의 효과에 해가지고 성장률이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머니 일루션, 화폐 환상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조금 올리면 성장률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딜레마 상태에 빠지죠. 그래서 과거에 1980년대와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다른 요인으로 되는데, 자, 뒤늦게 파월이 이제 뭐냐, 그냥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파월이든가 페드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 문제가 그래서 다음 달 있을 잭슨 홀 미팅에서 자,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정책 대안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월가가 2분기 성장률이 나온 이후에 다음 달 잭슨 홀 미팅으로 가고 있다. 이제 제닛 앨런, 파월, 바이든 못 믿겠다.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라 하는 그래서 잭슨 홀 미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만큼 이 잭슨 홀 미팅에 관심이 이렇게 많이 가는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트릴레마에 빠진 연준이 과연 이 잭슨 홀 미팅에서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잭슨 홀 미팅은 2분기 성장률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가는 것은 이 잭슨 홀 미팅이 작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파월 의장이 페드가 일시적이라 할 때 사실은 작년 잭슨 홀 미팅에서 인플레가 심각하다 해서 9월 이후에 페드가 통합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11월 달에 테이퍼링이 추진했던 겁니다. 바로 페드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번에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로 트릴레마의 경기 침체와 인플레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잭슨 홀 미팅에 얘기하면 바로 9월 이후에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잭슨 홀 미팅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결국은 이번에 대안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돼야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QT 규모의 어떤 추진 계획이라든가 축소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보는데요. 이번에는 좀 경기 침체 논쟁이 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못 믿겠다 해서 사실 워싱턴 정가에 진출해서 내가 다음에 대선을 불복하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퀴즈들, 그다음에 바이든의 친성향적인 사람들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 있어 보면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 바이든과 트럼프 간에 경제 논쟁이 되지 않겠냐 하는 시각도, 그래서 대리전 양상으로 2년 후에 있을 이렇게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시각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 문제를 학자들이 대부분 다 70% 정도로 보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의 대석학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인플레에 대비해서 경기 침체 문제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이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금리 인상 속도는 좀 조절해달라 하는 측면의 페드 의견이 되고, QT 문제에 대해서도 원 기획대로 가져가지 말라 하는 축소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정책 건의가 예상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9월 달에 반영한다 보면, 자, 7월 달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으니까 8월 달에는 없죠. 9월 달에 0.5% 방안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어제 파월 의장이 사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한다. 그러나 큰 폭의 금리 인상은 가져갈 것이다. 서로 엇갈리지만 그걸 컨비네이션 하면 월가에서 줌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0.5%다. 거의 정확히 들어맞죠? 그런 쪽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올해 잭슨홀 미팅 참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옐런 재무장관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그래도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은 좀 반대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제닛 옐런도 관심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죠? 미국도 부채가 많습니다. 국가 부채도 작년 12월에 연방 부채 상한을 할 정도로 국가 부채가 많은 상태거든요. 우리는 가계 부채죠. 미국은 국가 부채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페드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쭉 올리면, 자, 국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죠. 그럼 주관부서는 제닛 옐런이죠. 그래서 옐런조차도 파월 의장이 급진적 축을 전략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제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워도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3대 지수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루비니 같은 급진적인 이렇게 증시 폭락설 제기하는 사람이 국내도 있습니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무섭게하는 이런 시장을 연출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킹달러, 강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채권 금리를 보면 되겠습니다. 정 예. PD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채권 금리가 장단기 같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인플레를 하면 장단기 금리가 올라야죠. 근데 장단기 금리가 전부 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를 채권 시장에 더 반영한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는 인플레보다는 경기 침체에 관련돼 있다. 장단. 근데 어디가 더 떨어지느냐?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단기 금리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와 관련된 것은 장기물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력이고 내년에 금리 인하설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물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치고는 축소됐어도 단기물이 더 떨어진다. 단기물이 더 떨어져.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3.4에서 3.04에서 2.8 이틀 만에. 예. 그래서 단기물이 떨어진 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물은 더 떨어졌지만 단기물은 덜 떨어졌습니다. 요걸 줍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9월에 이 과정을 보면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서 채권 시장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단기물, 장기물, 기준금리는 우리 금통위원 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캐리 자금은 시장의 금리입니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미국이 채권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달러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당분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원달러 환율이 17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사실 어제 1296원에서 일부에서는 기술적 반등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는.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던 킹달러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달러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킹달러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엔달러 환율이 더 낫습니다. 달러 투자보다는 그때 달러 투자하는 사람은 엔화가 추세적으로 엔화 강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는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엔화 투자가 더 겠습니다. 하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 권유하지 않지만 달러냐 엔화냐 할 때는 엔화 투자를 권유했던 것도 바로 그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국내 외환 시장과 함께 환율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